여러분, 한국지리 공부하느라고 많이 힘들죠? 자, 오늘은 2018학년도 9월에 있었던 고2 비상 한국지리 모의고사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풀이를 보면서 중간고사를 잘 대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번호 순서가 보면요.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진도 순서대로 선생님이 재편집을 해서 하니까 교과서와 함께 이렇게 진도를 보면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자, 대단원 3회, 중단원 세 번째 자연재해의 발생 원인과 영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됐다는 뜻입니다. 자, 16번 문제를 한번 찬찬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는 새 자연재해의 피해액의 시도별 비중을 나타낸 것이라고 했어요. 자, 전체가 100%라고 하면 어떤 지역에 30%, 20%, 이런 식으로 피해가 얼마나 집중되었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이 자연재해는 세 가지로 한정 짓습니다. 대설, 태풍, 호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는 전남이 가장 많죠. 1등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많은 데가 경남이 두 번째로 피해액이 많고요. 세 번째로는 경북 지역이 세 번째로 많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충남과 전북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4등, 4등 보면 되겠습니다. 주로 보게 되면 전남, 경남 이렇게 봤을 때 남부 지방에 집중하는 자연재해 피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 가 같은 경우에서는 태풍이 되겠습니다. 그럼 태풍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태풍은 어느 지역에 집중하는 자연재해다? 우리나라에서는 남부지방에 집중하는 자연재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나를 볼 건데요. 나는 자, 지금 피해액의 비중이라 그래서 꼭 피해액이 많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비중이에요. 퍼센트예요. 자, 지금 전남이 1등이고요. 그 다음에 전북지방이 2등이죠. 자, 지금 우리나라로 봤을 때 소백산맥 서사면 쪽에 피해액이 많이 나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이렇게 그려보면요. 자, 태백산맥이 있고 소백산맥이 있는데 전남, 전북 이렇게 우리나라의 소백산맥 서사면 쪽에 집중하는 피해액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대설이 되겠습니다. 자, 대설하면 강원도를 우리가 또 들 수가 있겠죠. 강원도가 지금 피해 비중을 보게 되면 전남과 전북에 비해서 피해 비중이 좀 떨어지는 게 나와요. 분명히 눈이 많이 오는 건 강원도가 많이 올 거예요. 하지만 피해라고 하는 건 눈이 무조건 많이 온다고 피해가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잘 대비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농업지역이나 산업단지 지역 이런 것들이 도시 이런 것들이 이제 없으면 피해액은 그만큼 적어지게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전남과 전북 지역에 이렇게 피해액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나에서 대설을 찾을 때는 그 부분을 좀 주의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다로 가보겠습니다. 다에서는 강원이 1등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등은 경기 지역이 되겠어요. 자, 요 강원과 경기는 주로 우리나라 중부 지방에 집중하는 자연재해다 보면 되겠죠. 바로 호우가 되겠습니다. 호우는 중부 지방에 주로 집중하는 자연재해다. 강원과 경기 지방에 집중한다. 자, 요 호우는 특히 장마가 있는 기간에 남서기류가 들어왔을 때 이런 집중호우가 내리게 되면서 큰 호우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자연재해 문제가 나올 때는 대부분 이런 그래프들과 함께 피해액과 연관짓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그래프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어떤 특징들을 좀 잡아서 공부해 놓으면 편하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정답을 한번 볼게요. 자, 1번 가는 남부지방보다 중부지방의 피해액이 많다. 아까 전에 설명했죠.
남부지방의 피해기 우리가 더 많다고 했습니다. 자, 2번 나는 대설인데 적조현상을 완화시켜주는 건 태풍이 바로 적조현상을 완화시켜주는 어떤 자연재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는 호우인데요. 강풍에 따른 해일을 동반하는 것도 역시나 태풍이 강풍에 따른 해일을 동반하죠. 자, 4번 보겠습니다. 나는 겨울에, 다는 여름에. 맞죠? 대설은 겨울에, 호우는 여름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바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나는 다보다 재산 및 인명피해를 크게 유발한다 라고 그랬는데 이 셋 중에서 재산피해라든가 인명피해가 가장 적은 자연재해는 가장 적은 자연재해는 자,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대설이 오히려 자연재해 중에서는 피해액이 가장 적은 자연재해입니다. 자, 16번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으로 가는데요. 14번은 도시 체계와 관련되는 거예요. 특히 도시 체계는 도시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든요. 도시 간 상호작용에 의해서 바로 도시 체계가 만들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호작용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예시가 바로 버스의 운행 횟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이 상호작용을 보게 되거든요. 지금 서울에 있는 터미널이 이제 호남선 운행 현황을 보여주는 건데, 자, 첫차 시간과 막차 시간이 나오고요. 배차 간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서울에서부터의 거리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큰 도시고 서울과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도시일수록 배차 간격이 짧겠죠. 자, 그래서 아마 나 도시가 가장 큰 도시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첫 차도 5시 반부터 그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막차가 있는 굉장히 자주 오가는 지역이 되겠죠. 아마 전라도 호남선이니까 전라도 지역에서는 서울과 이렇게 많이 운행할 수 있는 지역은 광주가 될 거라고 보여요.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가와 다를 보게 되면 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번밖에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규모가 적고 소도시인 게 바로 다가 되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가도시가 들어가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정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기읍 가는 나에 비해 도시 규모가 크다? 어디가 더 크겠습니까? 바로 나가 더 크겠죠. 그 다음에 니은을 봅니다. 가는 다에 비해 서울과의 1일 총 운행거리가 길다. 자, 우리 가는 3, 40분마다 이 운행을 해요. 그리고 운행하는 그 횟수가 나오겠죠. 횟수 곱하기 운행 횟수 곱하기 거리를 하게 되면 총 운행거리가 나올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다는 좀 더 멀지만 하루에 2번밖에 안 되니까 곱하기 2밖에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뭐 기껏 해봤자 615km 정도 될까요? 하지만 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번만 해도 그걸 훨씬 넘어서죠. 그러니까 가가 나에 비해서 1일 총 운행 거리가 훨씬 더 깁니다.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나는 다에 비해서 고차 중심 기능을 수행한다. 정답이 되겠죠? 고차 중심 기능 뭐 어려워할 거 없습니다. 고차 중심 기능은 다른 곳에 잘 없는 거예요. 행정기관으로 본다면 뭐 시청 같은 거 또는 도청 같은 게 되겠죠. 회사로 보자면 본사 같은 것들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곳에 잘 없는 기능들, 뭐 소비 기능에서는 뭐 백화점 같은 것들이 바로 되겠죠. 그리고 뭐 아무데나 없는 몇몇 기능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뭐 변호사 사무실 같은 것도 뭐 굉장히 이곳에는 많이 있겠죠. 뭐 그런 것들 또는 무슨 컨설팅업이라든가 정보 처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고차 중심 기능이 되겠죠. 자, 리을 서울에서 가까운 도시일수록 서울과의 상호작용이 더 활발하다. 만약에 이게 정답이 되려면
가도시가 가장 배차 간격이 짧아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틀린 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몇 번이 됩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13번 문제도 역시나 도시 체계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 그래프 자체가 우리나라 인구 규모에 따른 도시 순위를 보여주는 거니까 가장 상위에 있는 도시가 서울, 그 다음에 부산,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이 그래프와 함께 보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는 지금 또 힌트가 나와 있는데요. 광역시라는 거 여러분 알고 풀면 훨씬 더 접근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대적으로 60년, 85년, 2015년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획부터 볼게요. 자, A 한번 보겠습니다. A가 85년까지는 4등이었는데 2015년에 와서 대구를 제치고 3등으로 올라선 도시가 있어요. 바로 이게 인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 맞죠? 그 다음에 광주도 좀 비슷하네요. 지금 B 같은 경우에는 5등을 하다가 2015년도에는 대전과 순위 교체를 한 도시가 바로 광주가 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죠. 그래서 기획은 맞고요. 자, 그럼 C를 볼게요. C를 보게 되면 1985년까지는 7위 정도 했어요. 근데 60년에는 C 도시가 아예 없었거든요. 자, 여러분들 광역시 중에서 60년 이후에 갑자기 개발되어 등장한 광역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C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함께 성장한 대도시, 바로 울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는 울산이에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속하는 도시라고 하면 안 되겠죠?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D급 볼게요. 서울의 종주도시와 특성은 1985년부터 이루어졌다. 자, 종주도시 뭐예요? 종주도시는 1위 도시가 2위 도시보다 몇 배 더 많을 때, 2배 이상 될 때, 그쵸? 이걸 종주도시라고 하는데, 서울을 보세요. 서울 1960년에 이미 200만을 넘어섰죠. 자,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100만을 조금 넘어서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미 60년대에 서울이 부산보다 2배 이상의 인구 규모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디귿도 틀린 거가 되겠죠. 자, 리을 봅시다. 1985년 대비 2015년 부산의 인구가 감소했다. 감소했나 볼게요. 85년에는 오히려 인구가 저 위에 있었는데 2015년 조금 감소했죠. 자, 부산도 아마 대도시였을 거고, 대도시고, 부산도 대도시고, 이 부산에서부터 주변 지역으로 무슨 현상이 있겠어요? 교외화가 있으면서 부산의 위성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이주했겠죠? 그래서 주변 도시 성장과 관련해서 아마 부산도 인구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읍과 리을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 되는 거죠. 자,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는요. 도시의 지역 분화와 도시 내부 구조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문제니까 여러분 한번 잘 봐두세요. 서울의 두 구의 상주 인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인구와 통근 통학 유출입, 그러니까 나갔다가 들어갔다 하는 인구를 가지고 가와 나구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자, 지금 가구를 한번 보니까 가 보세요. 가는 상주 인구는 상대적으로 나보다는 적죠. 그런데 통근 통학 유입 인구는 어때요? 굉장히 많죠. 특히 상주보다 유입 인구가 더 많아요. 자, 그러면 상주 인구 분의 주간 인구 곱하기 100이 바로 뭡니까? 주간 인구 지수거든요. 주간 인구 지수가 100 이상으로 아주 높겠죠. 자, 그렇습니다. 가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되겠어요? 가 같은 경우에는 상업 및 업무가 발달한 도심 지역이 되겠죠. 근데 나는 오히려 어때요? 나는 반대의 특성을 보이네요. 상주 인구가 오히려 굉장히 많고요. 그쵸? 근데 오히려 통근 통합 유입 인구는
굉장히 적고 오히려 유입 인구보다 어때요? 유출이 더 많죠. 유입보다는 유출이 더 많습니다. 자, 이걸 봤을 때 나는 계속 이제 사람들이 거주는 하고 있지만 출근을 하러 나가는 도시죠. 그쵸? 그래서 나는 바로 외곽의 주거지가 되겠죠. 자,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나 주거지에 대한 상업 업무가 발달한 도심구의 상대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이거든요. 자, 먼저 1번부터 볼게요. 1월 평균 기온이 낮다. 틀렸습니다. 높아요. 왜 높습니까? 열섬 현상 때문에 그렇죠. 열섬 현상은 이제 인공열이라고 하는 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인공열이 바로 뭐냐면 많은 자동차라든가요. 그 다음에 빌딩들에서 이제 난방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열을 내뿜게 되겠죠. 그러면 오히려 도심 지역에서는 주변 지역보다 기온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자, 그다음에 주간 인구 지수는 좀 전에 우리 선생님이 설명을 했죠. 상주 인구보다 낮의 인구가 더 많게 되면 주간 인구 지수가 100 이상이 되면서 높게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초등학교 학생 수는 주거지와 함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심 지역은 오히려 초등학교 학생 수가 또는 학급 수 또는 학교 수 자체가 외곽 지역보다 아마 적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틀렸고요. 생산자 서비스 업체 수가 적다. 생산자 서비스라고 하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정보 처리 또는 컨설팅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고차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바로 도심에 많이 몰려 있게 되겠죠. 자, 5번 보겠습니다. 상업지 건물의 평균 층수. 자, 그렇죠. 아무래도 도심 지역에 높은 빌딩들이 있다는 거 기본 상식이죠. 지가가 아주 높고요. 그런 높은 지가에서 높은 그 기능을 가진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 높은 층수로 거기다가 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주 집약적인 토지 이용을 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정답은 바로 몇 번입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자, 이 6번은 개발에 대한 건데요. 바로 도시재개발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도시개발 한번 가와 나를 한번 볼게요. 부산의 피난민 역사를 간직한 사하구 마을인데요. 빈집들 중에서 일부는 갤러리나 카페로 개조했어요. 그리고 골목길에는 대학생들이 만든 조형물들이 설치되어서 문화예술 체험 공간으로 재정비했다 그랬죠. 철거라는 말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 가 같은 경우에는 보전 및 수복 재개발 쪽에 가깝다고 보면 되겠죠. 나를 볼게요. 나는 하늘 아래 첫 동네로 불리던 서울 관악구의 달동네인데요. 과거 도시 철거민들이 밀집해 있던 이곳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철거해야 되겠죠. 철거하게 되면은 바로 무슨 재개발입니까? 전면 재개발이거든요. 그러면 전면 재개발과 비교한 보존 및 수복 재개발의 상대적 특징이 뭐예요? 기존 건물의 활용도가 높죠. 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의 이주율은 높은 게 아니라 낮을 겁니다. 그쵸? 도로망의 변화도 뭐 그다지 없겠죠. 자, 주민들이 이런 보존 재개발이나 수복 재개발에서는 의사 참여 기회가 많이 있겠죠. 자, 정답은 몇 번입니까? 바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이렇게 우리 비상 모의고사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교과서와 함께 디귿영 3과 함께 찬찬히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